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마지막 밤, 전라남도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빠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차 안에는 47살의 여성 김 씨가 홀로 탑승하고 있었죠. 그런데 현장에 있던 사람은 김 씨만이 아닙니다. 그녀의 남편 박 씨도 함께였어요. 박 씨의 증언에 따른 그날의 상황을 좀 재구성해보면 부부가 새해를 맞아 금오도 선착장을 찾게 됩니다. 근처에 차를 세우고 바다를 보면서 운치 있는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잠시 후 이 두 사람이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후진하게 되는데 그러다 추락 방지용 난간에 뒷 범퍼가 부딪히고 맙니다. 그래서 운전자였던 박 씨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차에서 내려서 차 뒤쪽으로 가는데 그 사이 차가 저절로 미끄러지더니 바다에 그대로 빠졌다는데요. 게다가 하필 이 박 씨의 핸드폰이 차 안에 있어서 바로 신고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근처 민박집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 사이에 아내 김 씨는 차 안에서 직접 119에 신고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체되면서 김 씨는 끝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해돋이 여행을 떠난 부부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정말 비극적인 사고인데요. 차량이 물에서 건져졌고 경찰은 인양된 차량 내부 이곳저곳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은 이건 차량 추락 사고가 아닌 사건이라고 정정해요. 너무도 수상한 정황들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사망한 김 씨가 발견 당시 나체 상태였다는 점이 이상했어요. 남편의 진술처럼 차를 세우다가 잠시 내렸는데 이렇게 미끄러져서 발생한 사고라면 김 씨가 왜 나체였을까?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은 두 사람이 차에서 부부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수상한 부분은 차량의 기어가 중립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 보통 중립 기어는 이중 주차를 할 때 누군가 이렇게 내 차를 밀어서 움직이게 하도록 쓸 때 하는 기어죠. 앞서 박 씨가 후진을 하다가 실수로 이 난간을 들이받고 급하게 차를 멈췄다고 진술했어요. 근데 급하게 멈췄는데 차를 주차, P 상태가 아닌 중립 N으로 두었다고요? 심지어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차의 기어는 후진에서 중립으로 바꾸려면 기어를 이렇게 뒤쪽으로 끌어와서 끼워야 합니다. 더 어려운 상황 같은데 좀 이상하죠? 운전 미숙 아니었겠느냐, 당황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박 씨가 20년 동안 관광버스, 트레일러, 레카를 운전한 전문 운전기사였습니다. 아무리 급박하더라도 조금은 믿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박 씨의 말을 들어보면 어쩌다가 이제 차량 기어가 이렇게 당황해서 중립으로 되었는데 그 와중에 강한 바람이 불었고 또 거기가 마침 경사면이라서 차가 밀린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일기예보를 살펴봤죠? 그랬더니 오히려 바람은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왔어요. 이거 여간 수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경찰은 이게 박 씨가 고의적으로 기어를 중립에 두고 차를 민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된 거죠. 수상한 점은 더 있습니다. 발견 당시 차량 창문이 7cm 정도 열려 있었다는 점이에요. 사건 당일 이 지역의 기온은 0도였어요. 추운 날이죠. 그럼에도 창문이 꽤 많이 열려 있었다는 건데 물론 창문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문이 열린 채 침수가 되면 물이 더 금방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라앉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박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평소 환기를 하는 습관이 있어서 열어둔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의심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단순한 이런 정황들 때문만이 아니었는데요. 차량이 빠진 후에 이 남편 박 씨가 보인 행동이 매우 부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차가 침수되고 박 씨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인근 마을로 향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찾아보니 CCTV에 남아 있었는데요.
영상 속의 박 씨는 전혀 다급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여유롭게 걸어서 가고 있었죠. 아내가 지금 바다에 빠졌는데 남편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분주하게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얼마 후에 박 씨는 살해 혐의로 기소당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어요. 바로 보험금이었죠. 알고 보니까 박 씨와 김 씨 두 사람이 2018년 12월 10일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막 부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계산해보면 결혼한 지 한 20일 된 거죠. 참고로 아내 김 씨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한 직후에 박 씨와 재혼을 했던 건데 문제는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다음날 아내 김 씨한테 들어져 있는 모든 보험의 수익자가 박 씨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아무리 사랑해서 법적 부부가 되었다고 한들 이렇게 빨리 수익자를 새 남편으로 바꾸는 경우가 흔할까요? 당시 아내 김 씨는 지인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뭐 오빠가 다 알아서 한대. 이 말인 즉슨 박 씨의 주도하에, 남편 박 씨의 주도하에 이 수익자가 변경됐음을 암시하고 있죠. 까도 계속 나옵니다. 또 박 씨가 김 씨 앞으로 새롭게 보험을 가입한 사실도 드러나요. 의심스럽죠. 게다가 하필 그 상품은요, 상해 사고에 대한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래서 사망 당시 김 씨는 총 6개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김 씨가요, 식당에서 일을 하시면서 형편이 그닥 넉넉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랬던 사람이 무려 6개의 보험에, 그것도 대부분 사고와 관련된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는 건 좀 일반적이지 않아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받는 연금 형태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보험 보상금을 모두 합해보니 무려 17억 5천만 원. 결혼 20여일 만에 김 씨가 수상한 사고로 사망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경찰은 박 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김 씨를 계획적으로 살인했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게다가요, 아내 김 씨의 보험 수령인을 다 자기 이름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의 보험금 수령인은 친동생으로 설정해뒀어요. 여기에 더해서 박 씨가 과거 보험 설계사로 일했다는 것도 드러나고 또 사건 당시에 그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부분까지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1심 재판부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이건 보험금을 노린 계획 살인 혐의다 라면서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건 어디까지나 우발적인 사고라면서 억울하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 박 씨 변호사 측이 사건 현장에서 한 가지 실험을 진행합니다. 당시의 사건 상황과 완벽히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 놓고 정말 차가 사람이 밀지 않아도 바다에 빠질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해 보는 실험이었거든요. 당시 차가 정착이 되어 있던 위치는 육안으로 좀 구분되지 않지만 약간의 경사가 있는 부분입니다. 동일하게 조건을 두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차 문을 이렇게 닫는 그 작은 충격에도 차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게 확인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실도 확인해 주죠. 만약 정말 이게 사고였다면 박 씨가 아주 기가 막힌 우연으로 차량을 임계점에 정차했다는 부분입니다. 임계점이란 건 딱 평지와 이렇게 경사점, 그 경계에 달하는 이 지점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임계점에 차량을 탁 둬서 저절로 미끄러질 수 있었다는 거죠. 또한 숨진 김 씨가 나체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임계점에 있는 상황에서 옷을 입으려고 이렇게 조수석에서 몸을 움직였다면 그 흔들림으로도 차는 충분히 미끄러질 수 있다라는 게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이 실험 결과를 받아들였고요. 박 씨에게 살해가 아닌 과실치사를 적용해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1심 결과가 완전히 뒤집혀진 거예요. 무기징역에서 3년이니까요. 아니 근데요.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 마을 CCTV 속의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박 씨가 그 전에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서 구조를 하려고 했던
차라 굉장히 지쳐있을 때 찍힌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물에 빠지자마자 김 씨가 신고를 했잖아요. 당시 119와 약 5분가량 통화를 하면서 자기 상황을 설명했어요. 근데 그 통화 내용 어디에서도 남편이 주변에 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 전문가들은 이거는 사고 당시에 남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같은 시각 구조를 하려고 했다라는 주장이 거짓일 확률이 높겠죠. 문제는 사실 이게 현장에 CCTV가 있었다면 모든 게 투명하게 밝혀지겠지만 거기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가 필사적으로 아내를 구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감쪽같이 범행을 저지른 건지 그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 강력한 범행 동기라고 볼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해서도 1심과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비록 그가 개인 회생 절차를 거칠 정도로 좀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근데 이제 재산 내역을 보니까 부친이 물려준 5천만 원 정도 되는 토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을 죽일 만큼 궁핍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근데 범죄 전문가들은 여기에 반박했어요. 보험 사기가 꼭 궁핍한 사람만 저지르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박 씨의 전적을 좀 더 살펴보게 되는데 그는 사실 그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수 금고털이 사건의 범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 2012년에 여수의 한 우체국 금고의 뒷벽을 뚫고 돈을 꺼내가는 아주 과감한 범죄 사건이 있었는데 그 범인 중 한 명이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죠. 이뿐만이 아니라 보험금을 노린 건물 방화 혐의도 있었고요. 계속 나와요. 그리고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박 씨와 얽힌 주변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실족사하는 사건이 무려 5건이나 있습니다. 물론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 박 씨는 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사건을 겪는 게 5사람이나 있었다? 이게 과연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2심 재판이 있었을 당시에는 이런 수상쩍은 과거에 대해서는 딱 그렇게 참작이 되지 않은 건지 좀 답답하죠. 1심 무기징역인데 2심은 3년. 근데 사건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최종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박 씨는 이 3심에서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요. 무죄요. 그 이유를 보니까 박 씨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보다 우연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판결문을 좀 볼까요? 살해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완전히 배제되진 않는다. 참 판결문 어렵죠. 결국 2년에 걸친 진실 공방 끝에 2020년 12월 박 씨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납니다. 단,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즉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살인 혐의에 비해서는 가벼운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이 사실상 완전히 엇나간 케이스였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박 씨가 범인이다 라고 강력하게 의심을 했지만 그리고 또 판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제기했지만 수많은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물증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결국 그는 잘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판결에 있어 대법원은 원칙을 강조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거에 대해서만 우린 유죄 판결을 내린다. 네, 그 원칙 틀린 말은 아니죠.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박 씨한테 너무 의심스러운 점이 많잖아요. 20년 베테랑 운전자가 차를 중립기어에 위급 상황에 뒀고 또 추운 날에 차 창문을 7cm나 열어놨고 또 보험 설계사로 일했고 거액의 보험금이 걸려 있었고 이 모든 것. 하지만 박 씨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있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형사소송이었어요. 근데 김 씨의 보험금을 박 씨가 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민사소송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험사랑요.
근데 여기서는 박 씨가 패소하게 돼요. 그녀의 죽음이 너무도 의심스럽다라는 게 명백했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 억대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휴. 여러분, 그간 대한민국에서 형사재판부의 판결이 논란이 되었던 사건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참 복잡하죠. 처음에는 검찰, 경찰이 손을 들어줬던 1심 재판부였지만 2심에서 뒤집힌 판결을 또 대법원이 지지해줬고, 그리고 또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민사재판부에서 뒤집었고, 결론적으로 박 씨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여 박 씨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발견되더라도 그는 처벌받지 않을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 사건은 우리나라 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음에 많은 국민이 실망했던 거죠. 혹은 금고를 탈 만큼 계획범죄를 저질렀던 박 씨의 그 치밀함에 우리 모두가 속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연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